Oh, you find me? I just stabbed somebody with an ice pick. I can't stop myself. I keep killing somebody. Yes, please. This is an emergency. Please send a squad to Pierce Butler Road, Molenberg Manufacturing Company, machine shop. Please, there's an ambulance too. There's a girl hurt there. Can you tell me what happened to her? 1980년부터 1982년까지 미국 미니애폴리스 주민들은 울보 살인마로 알려진 연쇄 살인범의 존재로 인해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살인범은 매번 자신의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머릿속의 목소리가 그를 범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범은 누구이며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사건을 통해 답을 찾아봅시다. 1980년새의 전야 20세의 대학생 카렌 포텍은 위스콘신주 스티븐스 포인트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한 나이트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이 새벽 1시에 문을 닫자 카렌의 친구들은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카렌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인트폴의 한 한적한 거리를 걷고 있던 카렌은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고 느꼈고 그 순간 그녀는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런 대응도 하기 전에 한 낯선 사람이 그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철봉으로 카렌을 공격한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밤 3시, 경찰은 한 남자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울먹이며 감정적으로 흥분된 목소리로 한 여성이 심하게 다쳤다고 경찰에게 알리며 구체적인 주소를 제공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공한 주소로 출동한 경찰과 의료진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피해자 카렌 포텍은 알몸으로 차가운 겨울밤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카렌의 뇌는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폭력적인 공격의 결과로 그녀의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겨 그녀는 자신의 공격자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범인의 신원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경찰에게 연락해 피해자의 위치까지 정확히 알려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을 도발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카렌과 달리 다음 피해자는 그녀처럼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1981년 6월 3일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18세 소녀 킴벌리 컴프턴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중심으로 61번이나 찔렸고 신발끈으로 목이 졸려 사망했습니다. 곧 911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전화는 이전에 카렌 사건 후에 받은 전화와 매우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남자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젠장, 날 찾겠죠? 방금 사람을 찔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죽일 겁니다. 경찰은 통화를 추적하여 버스 정류장 맞은편 바에서 걸려온 공중전화로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킴벌리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후 살인범은 또다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의도한 걸까요? 살인범은 이번에 자신이 19세 소녀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며 곧 자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기쁨에 차 그의 자수를 기대했지만 결국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수하는 대신 계속해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 그녀를 찔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속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심지어 자신에 대한 신문 보도의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그가 다음에는 누구를 목표로 할지 몰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지만 범인의 신원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매번 범행 후 감정적으로 격한 전화를 걸어오는 그를 울보 살인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저질러진 일련의 살인사건은 모두 울보 살인마라는 동일한 범인이 저질렀다는 경찰의 판단을 강화시켰습니다.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한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1982년 7월 21일 세 번째 피해자인 33세 여성 캐슬린 그리닝이 자택 욕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피해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캐슬린 그리닝은 가장 친한 친구 캐롤 켈로그와 함께 매키넥 섬으로 휴가를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캐롤은 함께 아침을 먹고 출발하기 위해 캐슬린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렸지만 캐슬린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심지어 문도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캐롤은 집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캐슬린은 알몸으로 욕조에 엎드려 있었고 물이 흐르는 수도꼭지 아래에 머리가 담긴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이 여성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이전 사건들보다 공격이 덜 잔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울보 살인마와 관련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캐슬린의 죽음 후에 어떠한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를 찾지 못한 당국은 살인마의 범행이 끝나지 않았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네 번째 살인사건이 곧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희생자는 미니애폴리스 강변에 살던 40세 간호사 바바라 사이먼스였습니다. 1982년 8월 5일, 바바라는 한 술집에 갔다가 한 남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말을 걸자 바바라는 그에게 담배를 한 대 권해주며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마지막 여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시시피 강을 따라 걷던 신문 배달부는 바바라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검시 결과 피해자는 누군가에 의해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이번에도 범인은 악명 높은 울보 살인마였습니다.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또다시 울먹이며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 여자를 죽여서 미안합니다. 저는 그녀를 40번이나 찔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인범의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수사관들은 전날 밤 술집에 있던 사람들과 피해자가 만났던 남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약 40세 정도, 키 180cm, 체중 약 84kg, 갈색 피부에 검은 머리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여전히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동안 다음 희생자가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19세의 매춘부 데니스 윌리엄스였습니다. 1982년 8월 21일, 데니스는 미니애폴리스의 헤네핀대로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자며 가격을 제시했고 그들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 그 남자는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작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차를 막다른 길로 돌리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챈 데니스는 그때 이미 손 쓸 틈도 없이 드라이버로 연속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죽음의 위기에 처한 순간 데니스는 발밑에서 유리병을 발견하고 그 병을 들어 범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데니스는 가까스로 차에서 도망쳐 나왔고 그녀의 비명은 근처 주민의 주의를 끌어 범인은 현장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범인은 자신이 크게 부상당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분 동안 주저한 후 그는 의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살인범의 행동은 그의 범죄를 밝혀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범인의 목소리가 2년 동안 수배된 악명 높은 살인범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챈 교관원은 즉시 경찰에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철저한 평가와 분석 끝에 당국은 전화한 사람이 37세의 폴 마이클 스테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경찰은 즉시 폴을 체포하고 그가 2년 동안 애타게 추적해온 울보 살인마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범이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의 추적이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폴 마이클 스테파니는 1944년 9월 8일에 태어났으며 미네소타 오스틴에서 10남매 중 둘째로 자랐습니다. 그의 계부는 그와 그의 형제들을 어릴 때부터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는 훗날 그의 정신에 깊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 폴은 세인트폴로 이사하여 병원 청소부와 화물 운송 직원으로 두 가지 일을 병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폴은 업무 미완료 및 동료들로부터 공격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계속해서 해고되었습니다.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는 항상 자신이 간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의료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듀오이데이 라벤 다이크 티행한 큐아도안 벤부아 컹시피. 마지막 직장에서 해고된 후 살인범은 분노에 휩싸여 공장 근처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카렌을 보게 되었고 그녀는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녀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초대하려 했어요. 그녀는 코트를 입지 않았기에 제가 보호해주고 싶었지만 제 정신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라고 폴은 자백했습니다. 살인범의 배경을 조사한 경찰은 그가 과거에 여자친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그녀가 가족의 주선으로 결혼을 받아들이고 고향으로 돌아가 결혼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비록 폴 스테파니는 살인의 동기를 한 번도 밝히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그의 폭력적인 성향이 형성되기 시작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는 옛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기분이 들어 피해자들을 공격함으로써 그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1983년 폴 마이클 스테파니의 재판에서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여 그가 경찰에 전화를 건 사람임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데니스 윌리엄스 공격 혐의로 18년, 바바라 사이먼스 살해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10여 년이 지나 폴 마이클 스테파니는 암 진단을 받고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에 직면한 그는 마침내 1997년 12월 19일에 경찰이 기소한 모든 공격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내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15년이 지난 지금 이 사과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1998년 6월 12일 폴 스테파니는 미네소타 오크파크 하이츠 교도소에서 5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 세인트 폴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냉혈한 범죄자였습니다. 폴 마이클 스테파니의 사건은 살인범에게 걸맞은 결말로 마무리되었지만 그가 2년 동안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불운한 피해자들에게 영원한 공포와 악몽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심리를 가진 또 다른 울보 살인마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건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